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아이가 낮잠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다는 교사의 기록에 학부모가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B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매물 거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B의 소속사는 연예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나이가 지긋한 손님에게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아버지가 커피를 한 잔 사고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태국 현지 여성들과 온갖 음란 방송했던 나라망신 유튜버 몽우땡 이달 초 구속됐었죠. 어제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선처 좀 해주세요 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딱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자, 재판부에 당부드립니다. 제가 진짜 본보기 차원에서 꼭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지금도 태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이런 자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은 우리의 태변자예요. 늘 응원하고 감사해요 하신 김지윤님, 하루의 마무리는 사건 반장으로 하신 자경님, 엄마 따라서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광팬 됐어요 하신 이옥자 김은혜 모녀님, 고딩 때부터 29살까지 헌혈 100번째 한 우리 아들 이민형 칭찬해주세요 하신 이재은님, 엄마는 팔, 저는 다리 수술하느라 같이 입원했어요. 수술 성공 기원 하신 정지혜, 최지훈 모자님, 지난 월요일 아침 갑자기 쓰러진 남편 정성껏 돌봐주고 살려주신 화성태안24 김광용, 하경민 구급대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신 김명란님, 호주 멜본의 이희수님, 부산의 문수진님, 전주의 박유민님, 밴쿠버의 김지선님, 김나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유세이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남의 물건 탐내지 맙시다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오는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한 자전거 매장 앞인데 거치대 앞에 저렇게 멈추더니 자전거를 묶어 놓으려는 걸까 했는데 거치대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잡고 이리저리 숫자를 맞춰봅니다. 저렇게 한참 돌려보더니 바로 그 순간 띵동댕, 예, 그 자물쇠를 풀어냈어요. 지금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자전거에다 잠그겠죠가 아니라 그걸 들고 튑니다. 예. 자, 휴대폰과 지갑은 건들지 않아도 자전거는 마구 훔쳐간다는 이른바 엄복동의 나라. 자, 그런데 자전거 자물쇠 도둑은 또 새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를 저도 말도 잘 안 나오네. 자전거를 묶으려는 저 자물쇠를 훔쳐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9월 24일 오전 10시경 강남의 한 자전거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물쇠 번호를 요리조리 맞히더니 자물쇠를 풀고 그 자물쇠를 들고 간 건데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자물쇠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그럼요. 아까 이런 류의 사건 이거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또 경찰에서 아유 뭐 저 자물쇠 가지고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처벌받는다는 거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길을 건든 저 남성, 예, 큰 화분에 놓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명품 구두.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락부락한 남성인데요. 일단 저렇게 들고 그냥 유유히 걸어갑니다. 아내 혹은 여친한테 주려는 걸 텐데 어이구, 작물 선물해서 퍽이나 좋겠다. 아이고. 글쎄요, 아내 혹은 여친에게 줄 수 있는 물건 같지가 않은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구두가 왜 저기 있었냐면
구두의 진짜 주인이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하느라고 잠깐 놔둔 사이에 저거를 근데 사이즈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고 가요. 근데 저 안에 들어있던 구두가 명품이라서 100만 원대라고 하네요. 얼마요? 100만 원대. 아이고 게다가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거랍니다. 세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딱 가져가서 보면 새 건지 알 텐데. 알죠, 알고 뭐 맞춰볼 생각도 안 하고 새 거네, 내 거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응급 상황 길 막은 사다리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신 영상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만나보시죠. 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차가 저렇게 서둘러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 갓난아기가 아파가지고 응애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삿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주차장 입구를 딱 막고 있어요. 차 좀 빼주세요. 우리 지금 아파서 지금 큰일 났어요. 해보지만 알아서 빠져나가셔. 우리도 일하는 중이야 하면서 저 이삿짐 직원 실실 웃기까지. 아니 이게 무슨 자 결국 건물주한테 SOS를 치자 그제서야 저렇게 사다리차를 뺍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애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네, 저게 지난 23일입니다. 생후 80일 된 갓난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삿짐 업체 사다리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주가 아이 아파서 빨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귀찮아하면서 듣는 척 마는 척 했다는 게 차주의 주장입니다. 차주가 몇 번 더 얘기하니까 그럼 시동 먼저 걸고 계시면 사다리차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래도 사다리차를 빼지 않아서 다시 가서 항의를 했더니 사다리차로 저렇게 짐은 짐대로 올리면서 병원 가세요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결국 차주가 건물주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또 소란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저 사다리차를 뺐다고 합니다. 당시가 토요일이어서 병원이 낮 12시까지만 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접수 마감 시간을 놓쳤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이 사정을 듣고 참작해줘서 이 접수를 받아줘서요. 아이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 남성은 아무런 사과도 반응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혹시 앞서 그 영상에서 오디오 좀 살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불박 영상에 아주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있거든요. 자 보여주시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들어보세요.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아이고 지금 길어지게. 들리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행동을 누가 봐도 저 뭐 잘못한 거고 저에 대해서는 뭐 이 아이 아버지 너무 화나셔서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고의가 인정되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행동을 했으면 일단 저런 행동 하기 전에 일단 아이가 아프다면 빨리 저렇게 차부터 빼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요. 저걸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저 이삿짐 업체 측에서도 저 이삿짐 왔던 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형사고소가 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금 저 행동은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공감받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홧김에 벽돌 테러입니다. 밤중에 벌어진 위험천만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아닙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저렇게 사고 있죠. 잠시 후 자 저걸 들고 나가가지고 차량에 앞서 산 거를 갖다가 저렇게 확 뿌리고 있어요. 저거 뭔가 했더니 라이터 오일이었습니다. 차량에 저렇게 다 뿌리더니 돌까지 펑! 와우! 자, 저 소리를 듣고 지금 차주가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까지 막 호호 하면서 막 위협을 하죠. 급기야 배수구 뚜껑을 들더니 또 저렇게 위협까지 합니다. 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차주. 경찰이 도착한 뒤에 체포를 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저게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차주와 저 남성 사이에 단순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앙심을 품었던 거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 오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있었던 그 차주의 차량에 뿌려서 방화를 시도했는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차에다 돌을 던졌고요. 심지어는 배수구 뚜껑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차주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제지하니
하니까 차주까지도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순찰 중이던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이 차량을 테러하고 차주 위협한 저 남성을 제압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하이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5일장 좀도둑 주의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빵집 앞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저 남성. 자, 저 남성이네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면서 주변을 스캐닝하고 있죠.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있더니 자, 돈통에다가 손을 뚝 떴더니 한 움큼 쥐어 자, 한 주먹 확 쥐어가지고 in my pocket. 예, 그러면서 총총 사라집니다. 아, 이건 또 뭘까요, 또? 네, 저게 지난 22일 김해에서 열린 한 5일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가게는 빵가게입니다. 오전에 빵을 다 팔고 다시 빵을 더 가지러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잠깐 빵을 내려놓고요. 주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그 1, 2분 사이에 누군가가 저렇게 돈을 훔쳐갔던 겁니다. 이 원래 주인이 5만 원권, 만 원권은 따로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을 가지러 갈 때는 그걸 챙겨갔었는데 화장실 갈 때 그 1, 2분 잠시 돈통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다가 저렇게 손을 넣어서 가져갔던 겁니다. 바로 CCTV를 확인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당장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모레부터 시작이 되고 저는 저 남성 얼굴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그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뜨고 코 베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현대판 눈이 있는데 즉 CCTV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마구잡이로 코를 베어가는 즉 돈을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그런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는데요. 전혀 의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저 사람 검거돼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예,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다음 이어가죠. 이 체육복 학교는 어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5호선 지하철 안입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은 학생이 사람들 앉는 의자에 저렇게 뭘 뿌리고 있죠. 의자가 다 촉촉 축축 젖도록 뿌리는 이 액체의 정체 바로 렌즈 세척액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저 녀석 저거 다 치우고 갔다고 해주세요. 그랬으면 사건 반장이 안 나왔겠죠.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이 여학생 2명이 앉아 있다가 한 학생이 좌석에다가 저거를 뿌리더랍니다. 근데 도대체 왜 렌즈 세척액을 저기다가 뿌리죠? 저는 렌즈 세척액 성분이 약간 그 소금 염분이 있는 정도의 그런 맑은 식염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옷을 손상시키려고 한 건지 그냥 앉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정도가 될 것 같긴 해요. 모르고 앉으시면은 네, 축축한 느낌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도대체 학생들 왜 이러는 거야? 학교 어디야? 물어보니까 학교를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이거 치우고 갈 거지? 근데 저거 어떻게 치워요, 솔직히. 근데 또 대답도 네 그러더랍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막 음악 틀고 욕설하고 또 이렇게 맑은 사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 학교도 거짓말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이고. 근데 저 학생들요, 혹시라도 이거 보게 되면요. 빨리 먼저 반성하세요. 저기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찍혔고요. 실제 학생들 어느 학교 다니는 데까지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렇게 지하철 물건 의자이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죄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요. 심각한 범죄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장난 칠걸 치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 큰일 났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등골이 휘려고 해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 차례상 비용을 보태라는 어머니 때문에 등골이 휘겠다는 직장인, 2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따로 독립해 사는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명절을 앞두고 그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태겠다면서 언니가 어머니께 2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엄마는요, 언니는 돈 보냈는데 넌 아무것도 안 주냐? 라면서 사연자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이미 본인이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대출금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례상 차림 비용까지 요구하니까 이 서운하고 또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우리 죽으면 이 집 다 네 건데 네가 가질 집 대출금 내면서 뭐가 그렇게 유세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연자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하. 사실 사연자 주변 또래들을 보면요. 적은 월급도 다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 갚는 것도 모자라서 상차림 비용까지 요구하는 부모님께 이거 정말 드려야 하는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엄마, 혹시 나 다리에서 주워왔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둘째 딸내미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 기특하고 가련하지 않수? 언니가 2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 진짜 그러지 마. 나 사회초년생이야. 대출금에 밥값 차비 빼면 손에 쥐는 것도 없어. 딸내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동그라미. 왠지 오늘 백 변호사님 어려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죠. 다음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놈의 개집애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야 이자연 네 언니는 나가서 혼자 살잖아. 넌 엄마가 해주는 따순밥에다가 빨래 아이고 참말로 뭐 대출금에 허리가 휘어. 아이고 딸려 눈치 보여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내가 죽을 때 이 아파트 들고 가냐 이거 사. 이거 네 집이야 이거 사. X. 아유,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어. 자, 양 변호사님 큰일 났어. 네, 뭐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따님이 요즘 20대 여성 직장인이면 사실 최저임금에서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보통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어머니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파트 지분을 내 앞으로 공유 지분으로 돌려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라. 우와. 네, 오. 그럴 거 아니면 사실은 저 집에서 계속 살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할지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재테크가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요? 이 주장만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제보자가 좀 속이 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제 어떤 계산법이 다 다르고 또 안 해야 될 말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네 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진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자녀들 갖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남아 있는 그 형제들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안마다 다 여건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비교를 하면서 뭘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어. 좀 더 이 사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죠. 뭐 그렇긴 하죠. 네, 보통 밥부터 요즘에 굉장히 물가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어쨌건 이제 뭐 대출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뭐 공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하신 거 저도 그렇게 썩 잘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집에 살면서 아낀 비용을 매 달마다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휴 때 또 언니가 먼저 보내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걸 또 싹 다 씻으면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님하고 이제 굉장히 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매달 맞으면서 용돈을 뭐 20-30만 원씩 달라 이러면 좀 문제가 다르지만 명절 연휴 한 번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주시는 게 어머님에게 흔쾌한 마음으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자. 자꾸 보세요 그렇게. 예. 미디님, 네. 백성문 정신 차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네, 일단 고파윤님, 작은 따님 화이팅 하셨고요. 담비맘님, 성의껏 알아서 내는 거지 왜 저러시는 걸까요? 딸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하셨습니다. 토순내님, 그냥 독립해서 나가서 대출금 갚지 말고 20만 원씩만 명절 때 드리세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진짜요? 했습니다. 오. 네, 김집사TV님은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세요. 또 우주님도 이 명절에 용돈은 보통 드리니까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성의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운명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반 제보 채널에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남 양산의 김정희 여사님 보고 계시죠? 이 짙은 안개 폭우까지 내렸던 지난 16일 밤 양산 베네골이란 마을을 가시던 아버님께서
해발 700m 되는 산길 도로를 달리시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 겨우 잡히는 이 신호로 112에다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자포자기하시던 바로 그때 희뿌연 안개를 뚫고 경찰관 두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70년세 아버님 순간 눈물까지 흘리셨다는군요. 자, 경남 양산시 복정동 이 삼성파출소 이동엽, 김정한 경위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하셨네요.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Okay, George. This one's for the prize? 인텐소. No. Cool. Definitely iced. Nespresso. What else? 어느 날 아침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는 키즈노트에 쓰인 교사의 글을 보고 찾아온 건데요. 교사와 학부모는 이 일로 살짝 목소리를 높이고 맙니다. 문제는 그 다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한 건데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병원 다니세요 혹시? 무슨 병원이요? 청신병원이요. 분노조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병원에 가셔야지. 학부모의 폭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학부모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 약간 잠깐 들었는데도 약간 소름 끼쳤어요. 네, 일단 이 제보한 교사는요, 대전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교사가 맡은 반이 한국 나이 3, 4세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한 명이 우리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응이 느린 아이라서 적응을 좀 천천히 시키고 싶다. 내가 1, 2주 정도 참관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과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이와 함께 등원을 할 때마다 이 학부모는 큰 이불 가방에다 종이블록이며 자동차며 이런 개인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애는 이걸 갖고 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사실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 시간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교실에서 나가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장실로 갑니다. 그 왜요? 원장실에서 CCTV로 교실 모습을 하원 때까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시 정리할게요.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랑 함께 놉니다. 몇 시간 뒤에는 원장실 가서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다 아이랑 끝나면 간다. 이거부터가 조금 간단치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학부모가 까다로워도 교사분께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교사분 얘기로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 뛰어다니고 뭐 친구들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이런 행동들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아이고. 그래서 교사가 이제 알림장 역할하는 이 키즈노트에 낮잠 시간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도 누울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저 알림장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내용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상황에 비해서는. 예. 그런데 이 학부모가 같은 반 다른 교사에게 전화해서 이 교사의 험담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키즈노트에 칭찬이 없다. 아이가 멍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학대한 것 같다 이런 험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교사분께서는 어쨌건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 좀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을 기울여 왔는데 학부모가 그랬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앞서 들으셨죠? 정신과라도 좀 가세요. 자, 그런데 이 학부모 다음 날 교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그 실제 녹취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기가 막히네. 애초에 맞춤법도 로서 모르세요? 고등교육 안 받으셨어요? 공부 부쩍 못하셨나? 교사로서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부부 사이에도 그딴 식으로 하면은 관계 끝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인이 교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사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애초에 물론 어린이집 교사는 제대로 된 교사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저도 참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제가 진짜 진짜 더 말할 필요도 없네 진짜. 애초에 뭐 선생님이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어디 가서 또 뭘 하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분노 조절 안 되시면은 정신과라서 좀 가세요 선생님이. 거기서 그러시지 마시고 남들한테 피해 민폐 끼치지 마시고. 자, 지금 들으신 게 그 선생님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저 선생님이 어린이 교사가 무슨 행동을 했으길래 저렇게까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진짜 이거 참. 조금 전에 그 아이와 관련해서 이게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선생님도 아이 등원할 때 선생님 그 아이 학부모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선생님 기분 나쁘면 우리 누구 아이가 둘을 낳겠던 겁니다. 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 힘든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 둘 가지고 그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에 뺄까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물을 쏟고 한번 학부모하고 또 따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도 나눴대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눴고 근데 돌아가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멍이 들어있는데 멍도 들어있고 내 아이의 식판에 이렇게 안쪽이 좀 찢어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교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 둘 다 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어쨌든 CCTV를 다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의리잖아요, 저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걸어서 저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을 만큼 뭘 했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뭘 했길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방금 들으셨던 통화 이후 상황 또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그렇게 막대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저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소유한 걸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굳이 일부러 돈 안 벌리려고. 저희 아빠도 학벌 좋고 저희 언니 학벌 좋고 저희 엄마도 대기업 다니시고 저희 친가 쪽은 저희 시어머니 쪽은 의사 교수 집안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 돈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한심해 보이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근데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막말로 대통령이 왔다 그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왜 말끊으세요 지금? 여쭤보시길래 대답한 것 뿐입니다, 언니.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제가 참다가 왜 말 끊으세요 하니까 하시는 건 도대체 뭐 어디서 배워보신 거예요 도대체? 정말 교수님 참담합니다, 진짜. 예? 제가 보니까 좀 별난 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큰 이불 가방에 자기 아이 그 장난감 들고 와서 놀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하원 때까지 CCTV로 아이를 갖다가 보고 있다. 저 아이도 앞으로 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맞춤법 얘기를 하고 또 뭐 고등교육을 받았냐, 뭐 어린이집 교사는 뭐 교사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뭐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 집 학벌, 뭐 직업, 뭐 대기업, 뭐 의사, 뭐 이런 등등 집안 자랑을 갖다가 쭉 늘어놨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얘기죠. 그분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이제 그 들먹이면서 너 나를 무시할 존재로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상당히 어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그 교사는 별로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저런 방법으로 기르게 되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까지 뭐 많은 제보를 받아서 저런 통화 녹취, 갑질 뭐 이런 거 들어봤지만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 나 카이스트 경영 전문대 나온 경영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너 어디까지 배우? 약간 그걸 넘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네. 네, 이 제보 교사도 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서 정말 몇 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또 이 통화를 들은 원장도 같이 울면서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 아이는 퇴소를 했고 이 교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로부터 뭐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연락이 온 건 없었고요. 이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제보해 준 선생님 제보를 저희한테 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저 들어보시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막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리고 왜 솔직히 교사가 아니라 차라리 뭐 다른 직종이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교사니까 혹시나 또 원에 피해가 갈까 그냥 죄송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교사들한테 다 피해가 되니까 그냥 참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 이게 그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이 교권 추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끌어오를 그 국면에 저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초등학교 아직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도 만들고 통과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은요 또 사각지대예요. 이거는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실 교사도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학부모는 얘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분명히 교사 맞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대화 내용 자체가 글쎄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라서 게다가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립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 또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이 뉴스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어머니 그냥 혼자 키우세요, 진짜. 홈스쿨링이라는 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학벌도 별로고 믿음도 가지 않는 교사한테 왜 맡겨요, 아이를?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직접 키우세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수 겸 배우비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매물 거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비의 소속사는 연예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봅니다. 자, B 씨가 고소를 당했어요. 네, 그 고소를 한 A 씨는요, 화성시에 위치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이 건물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5월에 가수 B 씨가 부동산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 서로의 건물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고 파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A 씨는 이 B 씨의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B 씨는 A 씨의 건물을 235억 원에 사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A 씨는 집을 사려는 거다 보니까 B 씨의 자택을 직접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 씨 측은 이 집에는 아내인 김태희 씨가 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A 씨는 그러면 집을 가서 보는 게 안 된다면 집 사진이라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결국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이 사진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4층짜리 이 수영장이 딸린 자택입니다. 이걸 보고 만족스러워서 A 씨는 예정대로 85억 원에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런 집도 있군요. 자, 그런데 막상 거래가 성사된 이후 보게 된 실제 집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기야 대 흠집 내기입니다. 자, 집을 처음 본 이 매수인 바로 부동산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한테 그 B집 외관 사진을 보낸 게 있어요. 예, 그거는 B가 보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B가 보낸 사진인데 자기 집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아내를 못 봤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네, 여보세요?
지금 뭐 엄청 흥분해 있네요, 지금. 야, 이게 참 희한하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야, 이거 뭐야? 뭐 아까 저도 그 4층짜리 집에 이렇게 수영장 딸린 B의 집을 지금 보니까 일단 내용상으로는 B 씨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이 부동산 직원은 B 씨가 보낸 사진이 맞다고 하고 그렇죠. 이 매수인의 실제 집을 가보니까 저렇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 왼쪽이 그 매수인한테 네네. 준 오래 타는 사진. 사진이고 오른쪽이 실제 집.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봤더니 지금 봐도 딴판이네요. 딴판이기는. 근데 저 왼쪽 집 같은 게 한국에 있는 집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저 외관도 외관이지만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면서 대략 몇 층 건물이고 이런 건 좀 확인을 하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일단 B 씨하고 이 매수인하고 직접적인 그게 아니라 일단 중간에 이 부동산 중개 직원이 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좀 하여튼 좀 의아한 굉장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이 매수인의 주장에 따르면 B 씨가 이제 사생활 침해로 제 아내가 있어서 못 보여드려요. 이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집을 보여줬다가는 집을 못 팔아먹을까 봐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매수인은 바로 부동산 측에다가 이 경위를 따져 물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도 B가 보낸 그 사진을 갖다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아까 제가 흥분을 한 것은 B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건데 글쎄요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가서 보지 않고 샀다는 것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건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진이 저렇게 다르니까 황당하긴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 측에서는 B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이태원 집을 매수하게끔 만들어가지고 85억을 갖다가 편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25일 날 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가수 B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야, 자 저렇게 이제 알려지니까 B 씨 측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소속사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소속사에서 B의 그 메신저를 확인해봤는데 그런 사진을 보낸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저게 사실 B가 본인의 SNS 프로필에 저 사진을 쓴 적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또 뭐 유튜버에 따르면 해외 유명 유튜버, 우리나라 유튜버는 아니고 해외 유명 유튜버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택이라는 겁니다. 어쩐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거 봐도 그렇잖아요. 저거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그러니까요. 집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속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저거는 등기부만 한번 떼보든지 아니면 실내에 안 들어가고 또 밖에서 그렇죠. 대문 밖에서 봐도 저건 보이지 않느냐. 저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소속사 입장이에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왜 뭐가 됐든 집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할 때 뭐 계약할 때도 오면 보통 집에 가보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보여줬는지. 이 B 씨 측의 입장은요. 당시에 아내인 김태희 씨가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집을 보여주기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B 씨가 살던 이태원 자택에 스토커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맞아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데 하지만 얼마 뒤에 분명히 마음을 바꿨고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비췄다고 합니다. 소속사에 따르면요. 실제로 B 씨의 아버지가 A 씨의 아내에게 2차례나 집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부동산 직원이랑 나눈 메시지 또 녹취 등도 남아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집을 보여줬다 나중에라고 하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진실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아내 통화 들어보시죠. 하고 집을 두 번이나 네가 봤다는데 난 본 적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하고 네가 두 번이나 봤대. 집을 가서 봤다고? 그때 계약할 때만 봤죠. 계약할 때 말고 네가 너한테 두 번이나 보여줬대. 아니 나 본 적이 없어. 무슨 거. 자 이게 지금 부부의 통화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거의 미스테리네요. 예. 미스테리 스릴러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어쨌건 이 통화 내용에서 나오는 나는 본 적 없다라고 하는 저 아내 얘기를 하는데 이제 B 씨 측이 주장하는 B 아버지가 보여줬다는 이 매수인이 아니라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명이 껴 있죠.
부동산 직원. 부동산 직원. 그 그러니까 B 씨한테 부동산 직원이 사진을 받아서 부동산 직원이 매수자한테 보내줬다라는 건데 이 부동산 직원은 지금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취재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B 씨가 저 왼쪽에 있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저택 사진을 이 부동산 직원에 보내줬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렇죠. 결국 포렌식 해야죠. 아직 뭐 B 씨의 SNS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진을 보내서 이게 우리 집입니다라고 해도 건축물 대장 띄면 몇 층이 다 나오잖아요. 아니 85억짜리 집을 85억 집 사는데. 사는데 그 정도로 확인을 하는 게 제가 이거 매수자를 지금 뭐 비난하는 게 물론이죠, 아니라 물론이죠. 통상 이 그리고 정도의 또 B 씨니까 믿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샀다는 게 층수가 아예 다르잖아요. 지금 2층과 4층이고 어쨌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부동산 직원의 휴대전화의 내용, 이 지금 B 씨와의 그 SNS 그 내용은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나이가 지긋한 손님에게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아버지가 커피를 한 잔 사고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오늘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서울 대학가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케이크 전문 카페에 대한 글입니다. 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글은요, 이 카페에 방문했던 손님의 자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난 24일에 아버지가 해당 카페를 이용했는데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고 집으로 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쪽지 내용과 함께 카페 결제 내역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저 쪽지 내용은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라는 걸 어르신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작성자가 이 아버지한테 이거 왜 이런 쪽지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커피 한 잔 사고 좀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쪽지를 받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만석도 아니고 저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카페 남자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지긋한 손님이 오전 11시쯤에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오후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래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꼭 이 카페는 부부가 운영 중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신 이 남자 사장님은 현재가 없었고 아내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르신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이런 쪽지를 주게 됐다라는 것이 일단 해당 카페 측의 입장입니다. 자, 오전 11시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오후 6시까지 7시간가량 카페에 있었다. 일단 뭐 시간은 좀 오래긴 했어요. 자, 하지만 그 메모 저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올리신 분도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었다는 행동을 지적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쪽에 오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만약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뭐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오래 가셔서 다른 손님들이 좀 너무 오래 이용하신 겁니다. 제공원이라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젊으신 고객님들은 이쪽으로 안 온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자리는 비어있는데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 근처에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도 아니 저희가 혹시 대학가라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면 차라리 노시니어 존이라고 밝혀줬으면 낫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저도 저 프랜차이즈 카페 저 매장 말고요. 좋아하는 그 프랜차이즈거든요. 가끔 오래 앉아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 가게 말고 저 브랜드의 다른 동네에 있는 걸. 네, 괜히 막 그렇네요. 아니 변호사시잖아. 변호사다 보니까 뭐라 속으로만 욕하겠죠. 네, 하여튼 네. 자, 근데 저희 제작진이 이 카페 사장님한테 왜 그런 표현을 쓰셨냐. 지금 모든 이 논란의 시작이 그 표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해당 카페 남자 사장님의 얘기로는
자, 오래 앉아 계셔서 이제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르신이 처음에는 이제 창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가게 안쪽으로 옮기셨다는데 이 가게 안쪽이 이제 메인 자리고 여기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앉아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못 앉고 바깥쪽에 앉아 있거나 바깥쪽에 앉아 있다 나가는 손님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취지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해석은 의도와 다르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자,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언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고객이 아예 오고 있지 않다. 아마 여기에서 이분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입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인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몇 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하나 더 주문하라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은 뭐 7시간이니까 좀 길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적어도 여기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이렇게 그 쪽지로 남겼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경솔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불쾌하게 느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달라졌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으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꼬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말 한마디 표현 하나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뭐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만 해도 엄청난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너는 안 늙냐? 이게 이제 약간 세대 간의 어떤 문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젊으신 이 표현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댓글들이 너무 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느냐라는 거고, 아니 이런 댓글들 보면 나도 이제 뭐 30대인데 조만간 못 가겠구나. 뭐 이런 별점 테러. 예, 별점이 1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글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세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나이가 이런 업장이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는 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노는 데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다 아니잖아요. 홍대 클럽이란 모를까?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많아서 진짜 혼자 뭐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든가 앉아서 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앉아 있었고 자리도 비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사고 있고 본사 측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요? 예, 가맹점주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했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내놨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차별하는 거 잘못된 행위라는 거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부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홍대 클럽 같은 데는 제가 가도 못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 7시간이라는 그걸 딱 듣고 입장이 달라지신 분도 계시고. 네, 일단 7시간은 길긴 했다라는 의견이 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애경님, 있던 시간이 길긴 길었다만 나이는 왜 언급하나요? 하셨고요. 김민우님, 7시간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어야죠 하셨습니다. 하늘비님, 연세 드시면 눈치가 어딜 가나 보입니다. 달리 갈 만한 실버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테이크5님, 돌려 말한다는 게 실수로 감정을 더 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7시간 이거는 일단 업주의 주장이고요. 이거 참 저 젊으신 고객님 저것만 없었어도 그리고 이 메모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조금 더 공손하게 하려고 저렇게 메모지로 말보다는 메모지로 저렇게 의사 표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또 오해를 낳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어두운 새벽, 경부고속도로 한복판. 8톤짜리 화물 트럭이 비상정차대에 서 있습니다.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를 이리저리 조정하는데요. 잠시 뒤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에 올라타는 그 순간 트럭 뒤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달려오던 승합차가 뒤에서 트럭을 들이받은 것.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 운전자는 뒤쪽에서 다른 차끼리 사고가 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트럭 뒤편으로는요, 다른 차가 달려올 만한 공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와 95억 보험금을 파헤쳐봅니다. 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이 사건 혹은 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속도로 한쪽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 트럭을 승합차가 뒤에서 팡 들이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가보죠. 네, 일단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삼거리 휴게소 인근이었는데 그 8톤짜리 화물트럭 한 대가 비상정차대에 정차를 해 있었습니다. 이 사이드미러를 펴기 위해서 잠깐 차를 세워놓은 상태였고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다시 올라타려는 그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은 그 순간조차도 이 화물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고속도로 한쪽 옆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14m 길이의 사다리꼴 모양의 비상정차대인데 트럭 길이를 제외하고 나면 이 뒤에서 차가 달려와서 부딪힐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추돌한 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트럭을 들이받은 건 한 승합차였습니다. 갓길을 주행하다가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는 건데 이제 차 앞쪽으로 이렇게 충격이 있잖아요.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조수석 쪽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그쪽이 거의 종이잔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아까 보시면 이 차에는 45살 남편 이모 씨 그리고 25살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25살 아내는 캄보디아인이었고요. 2008년에 이 씨하고 결혼해서 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 임신 7개월, 거의 만삭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충격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수석이 다 흡수했죠.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서 아내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석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하죠. 이 남편 이 씨는 다리에 골절상만 입어서 당일에 바로 퇴원할 정도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일단 운전자의 남편은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당시에 목격자, 화물차 운전사도 그렇고 구급대원도 그렇고 저 최초의 목격자도 이 남편이 자기가 제가 사고를 냈어요라고 사실 자체를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뱃속에 아이까지 잃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생활용품점을 운영을 하는데 명절 앞두고 남대문에서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서 내려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소 들려서 졸리니까 커피도 마시고 잠깐씩 자는 그런 모습들도 또 고스란히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졸기도 졸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이걸 그냥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초기까지만 해도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보험금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진 그 외국인 캄보디아 부인 앞으로요. 11개 보험사에서 26개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씨가 이렇게 수령하게 될 보험금만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이고야. 특히 사망 2달 전에 든 보험은요. 아내가 사망하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낸 보험료로만 매달 360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 지금 26개 생명보험에 수령할 보험금 95억. 이거 좀 너무 많잖아요. 네,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런 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망 직전에 든 것도 아니고 결혼 직후부터 7년 동안 들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저는 범죄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7년 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인데 자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 명의로만 든 것도 아니고 이 아내 명의 보험료가 월 36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 전체로 따지면은 910만 원이 매달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험료로만.
근데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수입이 뭐 한 200 정도에서 91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글쎄요. 이렇게 만약에 그 보험금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 보험 안 타면 완전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뭐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보험 들 때 보험 설계사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사망한 그 캄보디아인 그 여성이 오빠 나 죽으면 보험금 많이 타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그 여성이 뭐 자필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언어가 되겠습니까? 뭐 글자를 갖다가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한국 분들도 이 사인을 하면은 굉장히 약관이 복잡한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일단 보험은 그렇다 치고 다른 증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사고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뒤늦게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경찰이 인지를 해서 폐차 직전에 차량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피해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인 안에 혈흔을 발견을 했는데 혈흔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독극물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면 유도제 성분 하나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혈흔이라는 게 뭐 피를 통해서 한 거라보다 이렇게 핏자국 가지고 정도만 한 거기 때문에 이 성분이 정확하게 감기약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수면제일지 이것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내가 이제 결혼 초기에 약을 잘못 먹어서 유산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뭐 감기약 같은 거를 임신한 상태에서 절대 먹지 않았을 거라는 게 공통적인 주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이거는 살인 사건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고 상황으로 돌아가죠. CCTV 영상을 보면은 이게 고의인지 뭔지 다 좀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CCTV가 남아있긴 해서 지금 보시는 게 그 CCTV 영상이고요. 흐릿해서 정확하게 분별은 안 가는데 이게 한 20초 정도 전부터 불이 상향등을 켠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 직전 한 20초 정도부터 저기 보시면 상향등이 갑자기 켜지죠. 그리고 앞에 저 뒤에 빨간 건. 갑자기 한 20초 전에 상향등을 켜고 그다음에 속도를 내서 오다가 사고 직전 한 2.2초 전에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긴 해요. 이 빛이 약간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합쳐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쿵 사고가 나는데 저걸 이제 왜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한 게 어떤 이유에서 빛이 저런 식으로 움직일까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차가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살짝 꺾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싹 꺾었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차가 있는 쪽으로 앞에 화물차가 있는 쪽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화물차에 자기 운전석을 피해서 조수석 쪽을 부딪히게해서 왼쪽으로 꺾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을 일부러 거기다 탁 박으려고 했다는 그런 지금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남편 측의 반박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저게 어쨌든 다 CCTV 화면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일단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CCTV 영상 특성상 화면 바깥쪽으로 굴절되는 경향도 있고 또 빛 역시도 굴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고 또 실제로 아내 살해를 결심했다고 치더라도 이 화물차가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건 우연입니다. 저 남편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살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 화물차가 서 있는 걸 보고 한 20여 초 만에 계획을 세워서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교묘하게 조수석만 들이박았다. 라는 상황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게 이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요, 이 아내가 수면제가 아닌 수면요도제 일부 성분이 포함된 말씀하셨다시피 감기약 같은 걸 2, 3일 전에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데다가 남편 혈흔에서도 같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또 인생을 걸고 이렇게 거액의 보험금 타야 할 정도로 이 남편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결도 뭐 다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벌써 아시네요.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1심에서는 무죄였고요. 2심에서는 아까 보였던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무기징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이게 좀 전에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보험금이 그렇게 살인 동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여유가 있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 CCTV라는 거 저것만 갖고 인정하기는 살인 사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긴 이상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찜찜하지만 예,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근데 살인 사건을 명확한 증거 없이 어떻게 인정하냐? 취지는 그겁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자, 교수님. 이거 진짜 뭐 이거 일단 뭐 법적인 판단은 저렇게 내려졌고요. 네. 범죄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좀 전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것과 좀 상반되는 그것을 갖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 등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 등이 온다든가 또는 뭐 상향등이 켜진다든가 그리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든가 핸들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졸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졸면 그것을 갖다가 기기를 조작한다는 것은 이미 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재판부에서 개인적으로 무슨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1,100만 원 벌어가지고 900만 원을 거기에다가 보험료로 지금 납입을 하는 입장에서 무슨 여유가 있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다른 외국 여성들하고도 결혼을 갖다 여러 번 한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줄줄이 승소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판결에 의거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88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낸 걸 이 사람이 다 가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범죄에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수입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갖다가 납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보험 범죄의 성격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88억 받는 거고요. 모두 승소하면 그 지연 이자까지 합쳐진 100억이 넘는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동물원의 하마우리입니다. 활짝 열린 우리 문으로 사육사가 빠져나오려다가 그만 벌러덩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육사의 뒤로 거대한 하마가 따라붙는데 이 하마는 사육사를 물듯이 입을 크게 벌려서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도망가 빨리. 다행히도 하마는 겁만 주고는 뒤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사육사는 뒤늦게 막대기로 하마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하마는 그런 사육사에게 다시 한번 돌진을 합니다. 이 동물원 측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하마 2마리가 몸싸움을 벌였고 사육사가 이걸 말리려다가 공격을 당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관람객들은요, 하마가 아니라 사육사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바로 담배입니다. 동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물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是这样子，我们那个站员没事，是那个鞋子滑了一下摔倒了一下，没事。抽烟，我看他抽烟。景区有地方可以，它是有点可以抽烟的呀，景区里面可以啊。 네, 여기에 더해서 하마 먹이였다 이런 황당한 해명까지 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담배 먹는 하마. 이번에는 서커스 공연장으로 가봅니다. 수사자 한 마리가요, 조련사가 흔드는 막대기에 점점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조련사를 덮쳐버립니다. 이 넘어진 조련사는 도망쳐보려고 하는데 수사자는 따라가서 또 한 번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무서워. 오늘 왜 이래 이거. 이날 사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공연은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관객들도 모두 도망쳐야 했습니다. 조련사는 다행히도 물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서커스단은요, 공연 중단은 물론 공연장을 아예 철수했다고 합니다. 와,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두컴컴한 새벽에 수상한 트럭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리곤 한 남성이 불빛 하나 없는 건물 안을 슬금슬금 들어가는데 이 몇 분 뒤 이 남성은요, 수레에다가 뭔가를 싣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도둑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고대 유물들이 전시된 갤러리에서 딱 하나만 훔쳤다고 합니다.
바로 청동으로 된 불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은요, 높이가 1.2m, 그 무게만 100kg이 훌쩍 넘고 또 추정 제작 연도가 약 17세기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불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가격도 상당하겠죠. 일단 추산된 가치만 약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알고 훔쳤네. 네, 이 범행은 단 2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범인이 이 불상만 노린 걸로 보아서 불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